마취에서 깨어난 여성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병원의 흰 천장이 아니라 낡은 2층 집의 얼룩진 석고벽이었습니다. 복부에는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또 다른 여성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고 그 옆 침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에서 6,400km 떨어진 동유럽의 낯선 나라. 여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하나가 100여 명의 여성을 이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달 반복해서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4년 초 방콕 외곽에 민불이 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깊숙이 31살의 쏨차이는 2살 난 아들을 재우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아이의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이웃집 담장이 바로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만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금융에서 빌린 소액이었던 것이 이자와 이자가 겹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쏨차이는 낮에는 인근 시장의 국수집에서 서빙을 했고 저녁에는 아들을 봤습니다. 한 달 수입으로는 방세와 분유값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이 페이스북 화면을 훑다가 멈추었습니다. 하나의 구인 광고였습니다. 동유럽 조지아에서 합법적인 대리모를 모집합니다. 수입 40만에서 60만 바트, 여권 발급비, 항공권, 숙박비, 법률 서비스 일체, 회사 부담. 게시물에는 유럽풍의 붉은 지붕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사진과 환하게 웃는 의료진이 서 있는 깨끗한 병원 내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매끄러웠습니다. 불임 부부를 위해 생명을 나눠주는 숭고한 일. 한 달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0만 바트. 쏨차이가 국수집에서 쉬지 않고 일한다 해도 3년은 걸려야 만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700만 원.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아들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쏨차이는 조지아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나라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광고 하단의 메신저 연락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태국어로 유창하게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조지아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대리모가 합법으로 인정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현지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인 불임 부부들과 여러분을 연결해드립니다. 의뢰인 부부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고 여러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안전하게 받게 됩니다. 쏨차이는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안전한지, 진짜 합법인지, 정말 한 달이면 끝나는 건지. 관리자는 친절하고 빠르게 답했습니다. 모든 답변이 그녀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해 풀어주었습니다. 채팅은 오래 이어졌고 자정이 지나서야 쏨차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쏨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방콕 빈민가의 단칸방에서 치앙마이 외곽의 작은 논반 옆 주택에서 북동부 이산 지방의 소도시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이 같은 광고를 보고 같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22살부터 38살, 이혼한 여성, 빚을 진 여성,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 부모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여성. 그녀들의 공통점은 가난이었고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26살의 말리카는 치앙라이의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동생 둘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리카가 방콕으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 광고를 3번 읽고 나서야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광고 계정은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먼저 다녀온 분들의 실제 후기입니다. 태국어로 쓰인 짧은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받았어요. 40만 바트. 직원들이 친절해요. 무서울 것 없어요. 계정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고 댓글에도 비슷한 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신뢰였지만 그 신뢰는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솜차이는 사흘 뒤 관리자에게 최종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곧바로 여권 사본과 기본 신상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출발 날짜는 이른 시일 내로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여행 일정과 숙박, 모든 것은 저희가 준비합니다. 걱정 마세요. 조지아, 흑해 동쪽, 코카서스 만적 남쪽의 작은 나라. 솜차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성당과 포도밭 사진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었습니다. 여권 사본을 보낸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출발 날짜가 통보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메신저를 통해 집결 장소와 시간을 알려왔습니다. 태국 동부 라용주에 위치한 우타파오 국제공항. 방콕 수와나풍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솜차이는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방공항이라 편하게 탑승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출발 로비에 모인 여성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고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방콕 출신, 치앙마이 출신, 이산지방 출신, 나이도 출신도 제각각이었지만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눌렀다는 것만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말리카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 달치 옷과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2번째 인원은 인솔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나머지 11명과는 초면이었습니다. 인솔자는 탑승 전 각 여성에게 $500씩 현금을 나눠주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5만 원. 입국 심사 때 보여주세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유는 짧게 설명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대리모 목적 입국이 표시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먼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약 6시간의 비행. 두바이 공항에서 환승 대기를 하는 동안 인솔자는 여성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면세점을 구경하거나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다시 탑승한 비행기의 목적지는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이었습니다. 조지아가 아니었습니다. 경유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반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숙소는 시내의 소규모 호텔이었고 식사는 3끼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인솔자의 안내로 예레반 시내의 공화국 광장과 캐스케이드 계단을 돌아보았습니다. 말리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유럽풍의 붉은 응회암 건물들이 화면 가득 들어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거리 풍경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것이 말리카가 가족과 나눈 마지막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사흘째 저녁, 인솔자는 다음 날 이동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 호텔을 나선 일행은 예레반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레반에서 조지아 트빌리시까지는 기차로 약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는 아라라트산 기슭을 돌아 국경을 넘었고 코카서스 산맥의 능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황갈색 고원과 드문드문 모이는 작은 마을들이 흘러갔습니다. 썸차이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향에서 본 적 없는 빛깔의 대지였습니다. 트빌리시 중앙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오자 쿠라강이 흐르는 구시가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반 위에 세워진 나리칼라 요새가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행은 차량에 나눠 탔고 숙소인 소규모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여성들은 이틀 뒤 계약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솔자가 11명의 여성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여권을 잠시 맡겨주세요. 숙소 측에서 외국인 체류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이미 비슷한 설명을 들어왔던 여성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말리카도, 쏨차이도 11명 전원의 여권이 인솔자의 검은색 가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성들은 몰랐습니다. 조지아 법상 외국인 숙박 등록은 숙소 업주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여권 원본을 여행자에게서 거두어 드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서울에서, 도쿄에서, 파리에서 어느 나라 호텔도 여권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국 땅에서 여권은 곧 정체성이자 귀국의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가 사라진 순간 여성들의 여행은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은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짐을 들고 대기 중인 차량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인솔자는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계약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차는 트빌리시 도심을 빠져나와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쿠라강을 건너 고가도로를 달리다 진입한 곳은 글다니 지구였습니다. 트빌리시에서도 외곽에 해당하는 이 구역은 소련 시대에 지어진 회색 아파트 단지와 낮은 주택들이 섞여 있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단층과 2층이 혼재하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2층 주택 4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빨래길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웃 주택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외관이었습니다. 첫인상으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인솔자가 첫 번째 집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쏨차이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숨이 멎이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왼쪽으로 꺾이자 방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싱글 침대들이 벽에 바짝 붙어 2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 여성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방도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2층의 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실내는 낮임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공기에는 약품 냄새와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여성들은 모두 태국인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어떤 여성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독부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팡백한 여성이 한둘이 아니었고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여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집 한 채에만 약 60여 명의 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쏨차이는 서 있는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고 속의 깨끗한 의료시설도 계약서를 들고 나타날 불임 부부 의뢰인도 이 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한 여성이 쏨차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쏨차이가 트빌리시 도착 이튿날이라고 답하자 그 여성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달째예요. 쏨차이는 물었습니다. 대리모 의뢰인은 언제 와요? 계약서는 언제 써요? 상대방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계약도 없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외부인은 중국인 남자들 뿐이에요. 쏨차이는 이후 2번째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2번째 집에는 약 10명의 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3번째, 4번째 집에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쏨차이가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여성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4채의 집 전체에 수용된 태국 여성의 수는 약 100명에 달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을 오가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2~3명의 중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방을 돌며 여성들의 상피를 확인했고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태국어는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섞인 짧은 지시가 전달되었고 인솔자 또는 일부 통역 가능한 여성이 이를 옮겼습니다. 관리자들은 여성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눈을 맞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점검하듯 방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했습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이 나눠졌습니다. 태국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불이 일찍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울었고 누군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쏨차이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인 관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여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불린 여성이 앞으로 나가자 주사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사기 안에 든 것은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관리자는 태국어를 하지 못했고 옆에선 통역 역할의 여성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배란 촉진제입니다. 복부에 맞아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에게는 한 가지 말이 돌아왔습니다. 맞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솜차이는 그 자리에서 이 시설의 정체를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모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것. 이 내체의 집은 이른바 달걀 농장이었습니다. 인간의 난자는 생식의학에서 정밀하게 다루어지는 세포입니다. 건강한 성인 여성은 한 번의 자연주기에 보통 하나의 난자를 배란합니다. 배란 촉진제는 이 주기를 인위적으로 자극하여 한 번에 다수의 난자가 성숙하도록 유도하는 약물로 복부주사 형태로 투여됩니다. 정상적인 의료 환경에서 이 시술은 생식의학 전문의의 감독 아래 환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초음파 모니터링과 혈중 호르몬 수치 추적을 병행하며 진행됩니다. 난소 과자극증 혹은 복수 축적, 혈전 생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침습적 의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초음파 장비도 혈액 검사도 의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약물 투여 일정을 관리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첩을 든 중국인 관리자였습니다. 주사는 각 방을 돌며 놓였습니다. 약 2주간의 투여 기간이 지나 난자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면 채취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취 당일 여성은 별도의 공간으로 불려갔습니다. 마취가 이루어졌고 질식 초음파 유도 방식의 기계가 난자를 흡입하여 뽑아냈습니다. 시술이 끝난 여성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복부 통증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적절한 회복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주사가 놓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솜차이는 시설 내부에서 2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은 이후 수사관 앞에서의 진술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마치 가축처럼 매달 알을 짜냈습니다. 몸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채취된 난자의 행방에 대해 여성들이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 내 일부 여성들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는 채취된 난자가 체외 인공수정 용도로 해외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불임 시장에서 건강한 젊은 동아시아 여성의 난자는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미국 내 합법적 난자 기증 시장에서 익명 기증 난자 한 세트의 가격은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시설의 여성들은 그 시장의 공급원이었습니다. 몸값도 계약서도 법적 보호도 없이 시술이 반복되면서 여성들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만성적인 복부 팽만, 불규칙한 출혈, 극심한 피로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성은 거동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지나치게 악화된 여성은 잠시 주기를 늦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회복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한 달걀 농장은 계속 가동되었습니다. 채취의 대가로 소액을 받은 여성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금액을 받고 어떤 여성이 받지 못하는지 그 기준은 여성들에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은 많지 않았고 빚으로 청구된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습니다. 광고 속의 40만에서 60만 바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솜차이는 이 사실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밤마다 한 가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 철창은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린 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이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4겹으로 그녀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여권이었습니다. 트빌리시 호텔에서 압수된 여권은 이후 단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권 없이는 공항 탑승 수속을 할 수 없었고 비행기를 탈 수 없었으며 국경을 넘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지아 입국 시 찍힌 비자 스탬프의 체류 기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불법 체류자로 단속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은 이 사실을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상기시켰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빚이었습니다. 조직은 도착 직후부터 여성들에게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방콕에서 두바이까지의 항공권, 두바이에서 예레반까지의 항공권, 예레반 사흘간의 호텔 숙박비, 예레반에서 트빌리시까지의 기차표, 트빌리시 호텔 하룻밤 숙박비, 비자 수수료, 현지 체류 중 발생하는 식비. 항목은 구체적이었고 합산된 금액은 5만에서 7만 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조직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태국 농촌이나 도시 빈민가에서 온 여성 대부분에게 이 금액은 전 재산을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당장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조직원 앞에서 탈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손가락을 자른다. 그 말은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또 다른 협박도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 경찰에 체포될 것이다. 실제로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조지아 법률을 알지 못하고 태국 대사관의 위치도 신고 방법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이 말들은 절대적인 공포로 작동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이 잘렸다는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협박은 그 자체로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울타리는 언어와 지리였습니다. 태국어 외에는 구사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조지아어와 영어로 돌아가는 바깥 세상은 완전한 미지였습니다. 길을 나선다 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공항인지 어디에 태국 대사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었지만 통신 요금이 없는 여성들은 와이파이가 잡히는 공간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집안의 와이파이는 관리자가 통제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울타리는 각각으로도 강력했지만 겹쳐졌을 때 탈출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여건이 없으면 공항에 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빚이 있으면 조직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있으면 시도 자체를 못했습니다. 언어를 모르면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쇠사슬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단단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순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성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 좋아, 걱정 마. 그런 말들을 보낸 여성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안심시키려 한 것인지,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체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시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그 속마음은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쏨차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실상을 전달하기 위해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피하면서 가족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돈을 구해달라고. 7만 바트. 어떻게든. 새벽 6시. 글다니 지구의 주택가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이웃집 개가 짧게 짖다구 쳤고 멀리서 트빌리시 시내로 향하는 첫 버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네 채의 집 안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 한 명이 첫 번째 집의 계단을 올라 각 방문을 차례로 두드렸습니다.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며 여성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기력이 있고 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 수첩에는 각 여성의 이름 옆에 주사 투여 주기와 채취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했습니다. 밥과 반찬 몇 가지가 큰 그릇에 담겨 각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태국 음식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전 중반이 되면 주사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약품이 담긴 소형 냉장 가방을 들고 방을 돌았습니다. 투여 주기에 해당하는 여성은 복부 주사를 맞았습니다. 배란 촉진제. 주사 자체는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2-3시간이 지나면 하복부에 묵직한 불편감이 왔고 어떤 날은 메스꺼움이 함께 왔습니다. 여성들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거부하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채취 일정이 잡힌 날은 달랐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른 아침부터 금식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별도의 공간으로 불려갔습니다. 그 공간은 2층의 한 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투여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잠들었다 깨어나면 시술은 끝나 있었습니다. 복부 안쪽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술을 마친 여성은 부축을 받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식사가 들어왔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일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집 밖을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관리자의 동행하에 인근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혼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을 쐬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성들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깊어지면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인 관리자들이 퇴근한 뒤 잠시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여성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들. 어떤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다 지쳐 잠드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핸드폰 메신저를 열어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침대들이 들어찬 좁은 공간이었지만 소리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침대 위에서 각자의 어둠을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루가 다음 날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채취 주기가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 집의 시간은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지만 커튼이 드리워진 방 안으로는 바깥 계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취된 난자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팔리는지, 얼마에 거래되는지 여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 조지아 공화국, 코카서스 산맥 남쪽 흑해 연안의 작은 나라, 인구 370만 명, 수도 트빌리시에는 1000년이 넘은 성당과 유황 온천이 공존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가 쿠라 강을 따라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에게 이 나라는 와인과 고대 문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트빌리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전 세계 생식의학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는 전 세계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법으로 허용한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대리모 여성과 의뢰 부부 사이의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를 의뢰 부부로 출생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법적 환경 덕분에 조지아는 오래전부터 유럽의 불임 부부들이 찾는 대리모 산업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상업적 대리모 산업의 가장 큰 거점 국가였습니다. 합법적이고 비용이 낮은 편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대리모로 연결해주는 국제 중개업체들이 수십 곳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키이우의 클리닉들은 문을 닫거나 운영이 마비되었고 대기 중이던 불임 부부들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요가 조지아로 몰렸습니다. 2022년 이후 트빌리시에 새로 등록된 보조생식 관련 클리닉과 중개법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시내에만 20곳이 넘는 클리닉이 생겨났고 온라인에는 조지아 대리모 서비스를 중개한다는 업체들의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중국어로 된 광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대리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국인 부부의 수요가 상당했습니다. 문제는 이 급격한 성장을 규율할 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지아법은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대리모의 이용 범위, 난자 공여의 조건, 의료시술의 기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상업적 대리모를 제한하는 법안이 2023년 조지아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표결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류 상태였습니다. 법의 공백지대, 그 위에 산업이 세워졌고 범죄 조직이 들어앉았습니다. 2024년 3월 트빌리시에 하나의 중국계 의료 컨설팅 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표면상의 업무는 중국인 불임 부부들에게 조지아의 합법적 대리모와 난자 공여 서비스를 중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인 주소는 트빌리시 도심의 사무용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이 태국 여성들에게 내민 계약서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계약서는 메모지에 손으로 휘갈겨 쓴 몇 줄의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공증은 없었고 법률 검토도 없었으며 양측 서명이 갖추어진 정식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광고에서 약속한 법률 서비스 일체 회사 부담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조지아 법률에 따른 어떤 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합법의 탈을 쓴 범죄, 그것이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에서, 중개업이 무규제 상태인 시장에서, 외국인 여성이 법을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밖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집의 바깥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4년 여름이 깊어지면서 글다니 지구의 네채 집안에 조용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이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돌아가는 방식 안에서 그 균열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3명의 태국 여성이 채취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상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3명 모두 이 시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난자 채취를 경험한 뒤였습니다. 한 명은 5차례, 다른 한 명은 4차례, 또 다른 한 명도 비슷한 횟수였습니다. 시술이 반복될수록 몸이 버텨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복부의 통증은 시술 후 며칠 만에 가라앉던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다음 주사 시작일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다음 주기가 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거부는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사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이름을 불렀을 때 3명 중 1명이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오늘은 못하겠어요. 관리자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고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3명이 같은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관리자가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택한 전략은 꾀병이었습니다. 고열을 호소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복도에서 주저앉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의 경계는 이미 흐릿했습니다. 반복된 시술로 몸 상태가 실제로 나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이 한 일은 이미 나빠진 몸의 신호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직 측은 의심했습니다. 관리자는 3명을 따로 불러 상태를 점검했고 문진을 거쳤으며 이틀 뒤 다시 주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꾀병 전략에는 조직이 쉽게 뚫기 어려운 논리가 있었습니다. 배란 촉진제를 투여해도 몸 상태가 나쁘면 난자의 질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난자 또는 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에게서 채취한 난자는 체외 수정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이 시설의 목적은 판매 가능한 난자를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채취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자는 3명에 대한 주사 투여를 일시 중단하고 회복 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녀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것이 탈출로 이어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빚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값을 내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원칙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유효했습니다. 버팀 속에서도 그녀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솜차이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태국의 가족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친척집을 돌며 빌렸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솜차이의 언니는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또 모인 돈이 7만 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93만 원. 태국의 농촌 가정에서 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았을지 솜차이는 메시지를 읽으며 이를 깨물었습니다. 가족은 조직 리더가 알려준 은행 계좌번호로 그 돈을 송금했습니다. 조지아의 한 은행 계좌였습니다. 송금 확인이 되자 관리자가 솜차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3명의 여성이 쏨차이가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꾀병으로 버텨온 바로 그 3명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녀들은 쏨차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시의 귀가 닿지 않도록 숨소리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태국에 돌아가면 제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줘.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 3명 중 가장 어린 여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쏨차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을 쏨차이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놓지 않았어요. 2024년 9월 9일, 이른 아침, 쏨차이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관리자가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 압수된 지 수개월 만이었습니다. 여권을 손에 쥔 순간의 감각을 그녀는 오래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책자 한 권,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시가 시설을 떠나 트빌리시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쏨차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남아있는 여성들의 얼굴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명의 부탁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이스탄불을 경유해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내린 쏨차이의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반복된 시술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방콕 공항을 빠져나오며 쏨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방콕으로 돌아온 지 18회가 지난 날, 쏨차이는 한 아동 여성 인권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8회 동안 그녀는 여러 곳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았고 접수 도장을 찍었으며 며칠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복지기관에도 들렀습니다. 상담사는 쏨차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것은 국내 피해 사건이 아니라 국제 사건이어서 자신들이 직접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를 넣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답장을 보내왔지만 취재 의향은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쏨차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단한 벽 앞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단에 연락하라는 말은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떠올린 이름이었습니다. 몇 년 전 태국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라오스에서 구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재단의 설립자 이름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에 헌신해온 인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은 방콕 외곽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쏨차이가 전화를 걸자 직원이 받았고 쏨차이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당일 오후에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무실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벽에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구출된 피해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재단의 설립자는 흰 머리카락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내밀고 준비가 됐으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쏨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에서 시작해 우타파우 공항에 모인 11명의 여성들, 두바이와 예레반을 거쳐 트빌리시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 첫 번째 집의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 수십 명의 여성들이 침대 위에 누워있던 방, 주사와 채취의 반복, 협박의 내용, 3명이 버텨온 방식, 그리고 그녀들이 손을 잡으며 남긴 부탁. 설립자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쏨차이가 말을 마쳤을 때 설립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인 사기가 아닙니다. 설립자가 즉각 파악한 것은 이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는 태국 국적, 모집과 이송에 관여한 중개 조직은 중국계, 범행 장소는 조지아 공화국, 3개의 나라, 3개의 언어, 3개의 법체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범죄 신고 절차로는 이 사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아 영토 안에 있는 시설에 태국 경찰이 직접 들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자는 쏨차이로부터 받은 진술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고 피해 규모와 사건 개요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태국 왕립경찰청 해외범죄수사부 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태국인 피해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였습니다. 해외범죄수사부의 부장은 사건의 성격을 인신매매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인터폴 방콕 사무소를 통해 조지아 내무부 앞으로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트빌리시 글다니 지구 소재 주택단지에서 태국 국적 여성 다수가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구체적 제보가 접수되었으니 현장 조사를 요청한다. 발신인은 태국 왕립경찰청, 수신인은 조지아 내무부, 경유는 인터폴. 서한이 발송된 것은 2024년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한 국제 공조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한이 조지아 내무부에 접수되고 담당 부서로 배분되고 현지 수사팀이 사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단 측은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인터폴 방콕 사무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쏨차이의 증언을 보강하는 목적이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내무부로부터 수사 착수 의사가 있다는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의 설립자는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달받은 날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접근과 실제 구출 사이에는 여전히 긴 거리가 있었습니다. 글다니 지구의 4채 집안에서 3명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끝날 무렵 조지아 내무부가 현장 확인에 나섰다는 정보가 재단에 전달되었습니다. 2025년 1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조지아의 겨울은 코카서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트빌리시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계절입니다. 글다니 지구의 주택가는 이른 아침부터 조용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채 집안에선 여느 때처럼 관리자가 방문을 두드리고 수첩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조지아 내무부 수사관들이 글다니 지구로 진입한 것은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인터폴 방콕 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태국 왕립경찰청의 공식 서한,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내부 검토가 이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4채 중 주거 여성이 집중된 건물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내부에는 수십 명의 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외국인 약 70명을 조사했습니다. 신분 확인, 체류경위 문진, 피해 여부 확인이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의 태국 여성 외에는 나머지 누구도 수사관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명은 달랐습니다. 수개월째 꾀병으로 채취를 버텨온 바로 그녀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을 꺼냈을 때 3명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권 압수, 강제 호르몬 주사, 매달 반복된 난자 적출, 5만에서 7만 바트의 몸값이 오고, 그리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협박. 3명은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이 겪은 것을 말했습니다. 말이 끊기는 지점에서 수사관은 기다렸습니다. 진술은 길었습니다. 조지아 당국은 태국 여성들을 이 시설로 데려온 외국인 4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4명의 국적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 발표에서 조지아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3명의 태국 여성은 현장에서 분리되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지아에는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 3명은 의료 점검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시술로 인한 신체 상태, 장기간 감금에 따른 심리적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체록, 출국 허가, 귀국 항공편 수배, 재단과 태국 왕립경찰청 해외범죄수사부가 조지아 당국과 조율했습니다. 3명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린 것은 1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태국 경찰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온 3명의 모습은 피로했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여러 달 만에 밟는 태국 땅이었습니다. 재단의 설립자는 그날 공항에 직접 나와 3명을 맞이했습니다. 쏨차이가 손을 잡으며 전해준 부탁, 그 말을 설립자에게 전달한 지 넉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3명은 곧바로 피해자 지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출은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3명이 빠져나온 그 집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패국 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녀들은 말하지 않았는가? 이 물음이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지아 내무부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사건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방콕의 한 기자회견장에 3명의 태국 여성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재단의 설립자가 옆에 앉았고 태국 왕립경찰청 관계자도 배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3명을 향했습니다. 3명은 번갈아가며 말했습니다. 여권이 압수된 경위, 매달 반복된 호르몬 주사, 난자 채취 시술, 몸값을 지불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조건, 그리고 협박의 내용. 진술은 쏨차이가 재단에 전달한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3명의 이야기는 하나였고 그것은 수개월에 걸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설립자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준범죄 조직이 합법적 대리모 산업을 위장하여 자행한 조직적 인신매매입니다. 이틀 뒤인 2월 5일 태국 왕립경찰청장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인신매매로 규정한다는 태국 경찰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조지아 내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하루 만에 태국 전국 언론의 머리기사가 되었고 외신을 통해 국제 무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콕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무렵 국제 취재진 일부가 트빌리시 글다니 지구의 시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3명이 빠져나간 뒤에도 그 집에는 태국 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침대에 앉아 있거나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응한 여성들 중 29살의 찬타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저 3사람이 왜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 운영 측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압은 없었고 몸값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나온 2개의 진술. 한쪽은 감금과 강제를 증언하고 다른 한쪽은 자유와 계약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은 하나일 텐데 증언은 둘이었습니다. 이 충돌이 국제 언론 보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3명의 피해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다른 매체는 시설에 남아있는 여성들의 반박 발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어느 쪽을 어느 비중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사건의 윤곽이 달라졌습니다. 조지아 현지의 반응도 복잡하게 갈렸습니다. 합법적 대리모 산업에 종사하는 클리닉과 중개업체들은 이 사건이 전체 산업을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지 생식의학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방법론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수사가 밝혀낼 것입니다. 이 말은 방어였지만 동시에 산업 전체에 그런 방법론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했습니다. 3명이 귀국한 뒤에도 글다니 지구의 시설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여성들,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다고 말한 여성들, 그 목소리들이 진심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체념이었는지 그 물음이 다음 챕터로 이어졌습니다. 2개의 상반된 증언이 세상에 나온 뒤
수사관들과 언론은 같은 질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는가? 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공포였습니다. 조지아 내무부 수사관들이 현장을 방문한 1월 30일, 그 자리에는 시설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여성들에게 피해 여부를 묻는 동안 중국인 관리자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었거나 바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망가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협박을 직접 들은 여성들에게 관리자들의 시선이 닿는 자리에서 수사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협박이 말로만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그날 자신들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체념이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피해를 호소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말하는 것은 위험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3명의 귀국 소식이 시설 내부에 전해지지 않았거나 전해졌더라도 자신들이 같은 경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여성들에게 침묵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가장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에 오기 전 태국에서의 삶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빚더미, 일자리 없음, 부양해야 할 가족. 그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것보다 더 막막하게 느껴진 여성이 있었을 가능성. 소액이라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고 숙식이 제공되는 이곳이 선택지가 없는 고향보다 차라리 낫다고 느낀 여성이 있었을 가능성. 이것은 그녀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구조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자발적 동의와 구조적 강제 사이의 경계. 이 물음은 사건 자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여권이 없고 빚이 있고 언어를 모르고 귀국할 항공권 살 돈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동의를 동의라고 부를 수 있는지. 법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논쟁해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그 질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내무부는 2월 중순 형법 제143조 인신매매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143조에 따르면 인신매매 유죄 확정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착취 목적의 이송과 감금, 강제 노동에 준하는 행위를 폭넓게 적용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난자 강제 채취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지아 법학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채취하여 판매한 행위를 기존 인신매매 법률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명확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2월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인물은 없었습니다. 증거로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발표 외에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배후, 자금 흐름, 채취된 난자의 유통 경로, 최종 구매처, 이 모든 것이 아직 수사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합법적 대리모 산업과 불법적 난자 밀매가 뒤엉킨 회색지대, 그 안에서 진실과 범죄를 분리해내는 일은 수사관에게도 언론에게도 법원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지대라 존재하는 한 같은 방식의 범죄는 언제든 다시 가능했습니다. 글다니 지구의 집들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3명이 방콕으로 돌아온 지 넉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는 잦아들었고 조지아 내무부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태국 왕립경찰청도, 재단도, 인터폴도 공식적인 진전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류 더미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방콕의 한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귀국 직후 한 외신 기자와 만났습니다. 재단을 통해 연결된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방콕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고 그녀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전한 것은 6월 현재 글다니 지구 시설의 상황이었습니다. 약 60명의 태국 여성이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1월의 구출 이후에도 시설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몬 주사는 계속 놓이고 있었습니다. 난자 채취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바뀌었지만 운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살의 이 여성은 1월 이후 몇 달을 더 그 집에 있었고 7만 바트의 몸값을 가족이 마련해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1월 구출 이후 수사가 시설의 실제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명을 구출하고 4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체포도 기소도 시설 폐쇄 명령도 없었습니다. 조지아 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 달걀 농장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가 나간 뒤 태국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구출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재 태국 대사관도 현지 당국과 접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대리모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설립자는 6월 중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취재진 앞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해외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쉽게 믿지 마세요. 한 번 가면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던 사람의 차분함이었습니다. 그 경고 뒤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십 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시기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유사한 구인 광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고 문구는 달라졌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해외 고액 일자리, 숙박과 항공권 제공, 합법적 절차 보장. 재단은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에 해당 광고 계정들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새 계정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광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월이 끝날 무렵 쏨차이는 재단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의 방문 목적은 진술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의 가족 중 일부가 재단을 통해 연락을 취해오고 있었고 쏨차이는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조지아 글다니 지구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아직 그 안에 딸이 있는 어머니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쏨차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도 위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조지아 공화국, 러시아와 터키 사이, 코카서스 만맥 남쪽, 흑해 연안의 작은 나라, 인구 370만 명.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오랫동안 와인과 고대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이후 조지아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 세계 생식의학 업계의 지도 위에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들어낸 공백이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상업적 대리모 산업의 가장 큰 거점이었습니다. 비용이 낮고 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험 많은 중개업체들이 수십 곳 운영되던 시장이었습니다. 전쟁이 그 시장을 하루아침에 멈추게 했습니다. 클리닉은 문을 닫았고 대기 중이던 불임 부부들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요가 조지아로 이동했습니다. 돈이 따라왔고 업체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법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규제의 공백은 정직한 사업자에게도 불확실성이었지만 범죄 조직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중국계 조직이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합법적 법인을 등록하고 합법적 대리모를 표방하고 합법적 국가의 법적 공백 안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페이스북 하나가 태국 빈곤층 여성들에게 닿았고 6,400km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것은 양쪽 끝에 각각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끝에는 태국의 극심한 빈곤이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 그녀들에게 40만 바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아이를 갈망하는 전 세계의 불임 시장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난자를 공급받으려는 수요. 그 수요가 있는 한 공급하려는 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빌리시 글다니지고
흰 외벽에 작은 마당이 딸린 2층 주택 4채. 벽에는 갓난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저귀 광고에서 오려낸 것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팔렉한 얼굴의 여성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매달 주사를 맞고 매달 채취를 당하고 매달 같은 천정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이곳을 달걀 농장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어느 한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제 언론이 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인권단체들이 이 명칭으로 사건을 지칭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산란개처럼 다루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조지아 단국의 수사는 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기소된 사람도 없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확인도 없습니다. 글다니 지구의 그 집들에서 난자를 채취당한 여성이 정확히 몇 명인지, 채취된 난자가 몇 건이나 거래되었는지, 그 난자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판매되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여성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쏨차이는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명도 돌아왔습니다. 30살의 그 여성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6월의 증언이 맞는다면 그 집에는 아직 약 60명이 있습니다. 아직 7만 바트를 마련하지 못한 가족을 둔 여성들, 아직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여성들, 아직 말하지 못한 여성들이 그 커튼 안에 있습니다. 광고는 오늘도 어딘가의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형법 제143조 인신매매 조항에 따른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2025년 현재까지 기소된 인물은 없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구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의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대리모 규제 법안은 아직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설립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여성을 겨냥한 해외 생식 착취 실태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해외 고액 일자리를 제안하는 광고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현지 공관 또는 노동부 해외 취업 공식 창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터리였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혈액형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혈액형은 A형.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O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내도 O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습니다. O형인 부모 사이에서 A형인 아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상식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아내는 결백했습니다. 아들은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 사실을 들어야 할 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0년 6월의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에 밤 공기마저 축축하게 무거웠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지붕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쪽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불이 꺼진 채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한 세대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이 집의 아내 이모 씨였습니다. 36세.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김모 씨, 40세.
무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직장 회식이 있던 날이었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벽에 어깨를 기댄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에서 양복 상의를 벗겼습니다. 구두를 벗기고 양말까지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만취한 남편의 무거운 몸을 부축해 안방 침대까지 데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힌 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주무세요. 이 씨는 안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 건너편 아이들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11세 딸과 9세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들 방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에 종사했고 아내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학력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안정된 중산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지. 지금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깊은 밤이었지만 그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김 씨는 극심한 갈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술이 덜 깬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이 절실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침대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에 이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맨발에 달라붙는 느낌. 처음에는 아이들이 흘린 음료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적응한 눈이 바닥을 훑기 시작하면서 흩어진 액체의 색이 드러났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안방 바닥 여기저기에 핏방울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문 쪽을 향해 불규칙한 자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지방 바로 옆 바닥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쓰던 식도 한 자루. 날칼 위에 검붉은 것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날 길이는 약 30cm. 매일 저녁 이 씨가 식재료를 손질하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4시간 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주무세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방 바닥에 흩어진 핏방울은 무엇입니까? 문지방 옆에 놓인 이 칼은 대체 무엇입니까?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 전과 똑같은 아파트였지만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광경은 어떤 악몽보다도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김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여명과 실내 조명이 뒤섞여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보이는 것은 거실 곳곳에 번진 핏자국이었습니다. 마룻바닥 위로 검붉게 굳어 있었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도 여러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 이 씨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가슴과 배, 등 여러 곳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씨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흘러나온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잡아 흔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부에서 체온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 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김 씨의 머릿속을 관통한 것은 단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주무세요. 4시간 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거실을 가로질러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1세 딸의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옷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묘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배와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9세 아들의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아들의 방. 며칠 전까지 이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그 복도에는 피비린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아들의 방을 열었습니다. 아들 역시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옷차림이었습니다. 옆구리와 배, 가슴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서 김 씨를 제외한 3식구 모두가 같은 밤에 숨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안에 각자의 방에 있는 2 아이. 이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김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4시간 전까지 이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깨어 있었고 아이들은 사들어 있었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4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야 할 의무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 씨의 손이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1990년 새벽,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유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사람은 공적기관보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김 씨의 첫 번째 전화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는 매형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알렸습니다. 그들이 집안의 참상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순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6월의 해는 일찍 떠오릅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형사들의 발걸음이 거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닥에 핏자국, 각 방에 쓰러진 시신. 이 좁은 아파트 안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명이 살해된 처참한 현장에서 범인이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의 강력사건 수사는 대부분 경험과 발품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과학수사 장비가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았고 현장 보존의 개념도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풍기는 비릿한 공기와 바닥에 굳어가는 핏자국만으로도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초기 판단은 강도살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외부에서 침입한 누군가가 가족을 살해한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 모두 잠옷차림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기습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로 침입해 잠든 가족을 습격한 강도, 그것이 수사 초기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현장을 조사할수록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안방 서랍장, 거실 장식장, 옷장 안쪽, 아내 이 씨의 귀금속이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도 서랍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의 지갑도 양복 주머니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서랍과 장식장은 닫힌 채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물건이 쏟아져 나온 자국도 없었습니다. 금품을 뒤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들었다면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3명이나 살해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간 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가구와 물품이 흐트러져 있기는 했지만 누군가 금품을 찾기 위해 뒤진 것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며 밀린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강도살인 가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상태였습니다. 외부에서 열쇠 없이 문을 연 흔적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사들은 장갑 낀 손으로 베란다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하나씩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경첩에 손을 댄 흔적도 유리를 깬 자국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환기구와 가스 배관 통로까지 살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고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90년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현관문이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창문으로 침입하려면 외벽을 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도 쪽 이웃집 현관 앞에 놓인 신발장이나 우유 배달함도 건드려진 자국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복도를 서성이며 침입 경로를 모색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방법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이 집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날 새벽 비명이나 다툼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세대 초인종을 눌러가며 물었습니다. 결과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툼 소리도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이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3명이 차례로 공격당하면서 단 한 번의 비명도 없었다는 것. 외부 침입자의 소행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상 한 방에서 소리가 나면 안방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더라도 놀라지 않았다면 그것은 범인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지방 옆에서 발견된 식도. 감식 결과 이 칼은 이 집 주방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칼이 범행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그 칼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거하지도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는 것. 이것은 범인이 이 집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금품 피해 없음, 비명소리 없음, 집안의 칼이 흉기로 사용됨.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내부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장이자 최초 발견자인 김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조사하면 할수록 수사팀은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사의 초점이 남편 김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밀폐된 아파트, 사라진 침입 흔적, 유일한 생존자. 형사들의 입장에서 그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집중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김 씨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이 주목한 것은 몇 가지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다수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공격에는 상당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깊은 관계에 있는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범행 도구인 식도가 놓인 위치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거실도 아니고 주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 씨가 잠들어 있던 안방 문지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마치 범행을 마친 뒤 칼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에게 같은 질문을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어디인지, 함께한 사람은 누구인지, 몇 시에 자리를 떴는지, 귀가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김 씨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고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으며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신을 완전히 놓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만약 누군가 집에 침입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면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잠에서 깨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김 씨의 항변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아내와의 관계, 경제적 상황, 외도 가능성 등 통상적인 수사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집중 조사에도 김 씨에게서 수상한 기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번복도 모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이 김 씨의 혐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입고 있던 옷은 흰 바지와 흰 셔츠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입었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형사들이 이 옷을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혈흔이 없었습니다. 흰색 옷에 피가 묻었다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 씨의 셔츠와 바지 어디에서도 핏자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밀 감식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사람을 칼로 공격하면 범인의 몸과 옷에 상당량의 혈흔이 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흰색 의복이라면 미세한 핏방울까지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옷은 깨끗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아닐까? 형사들은 이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세탁기에 최근 돌린 옷이 있는지, 화장실에 물로 씻어낸 흔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혈흔에 처리했다면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야 합니다. 아파트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손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양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물 위로 번져 나온 것은 핏빛이 아니었습니다.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손에서 나온 것은 피가 아니라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땀과 먼지가 시커먼데 국물이 되어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귀가 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들어와 그대로 쓰러져 잠든 것입니다.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냈을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 그것은 오히려 김 씨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흰 옷에 혈흔이 없었습니다. 손을 씻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형사들이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물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시신은 있는데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답답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이 모두 숨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중앙지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아파트 밀실에서 벌어진 의문의 참극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사실이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보도가 이어질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커져갔고 수사팀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손에는 결정적 단서가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의 증거도 없고 유일한 생존자의 혐의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몸뿐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의 부검이 의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8일 후 부검대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990년 6월 20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18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사팀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증거도 남편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없는 상태.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8일 동안 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법의학팀에 의뢰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날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검을 담당한 교수가 소견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소견서에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부검이란 쉽게 말해 사망자의 몸을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상처의 깊이와 방향, 위치와 개수를 분석해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칼에 의한 상처 하나에도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칼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각도로 찔렸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상처가 타인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부검은 말해줍니다. 먼저 딸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심장의 한 곳, 간의 두 곳, 치명적인 자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창이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생긴 찔린 상처를 뜻합니다. 이 세 곳의 상처는 모두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검팀이 주목한 것은 치명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왼손과 오른팔에서 방어창이 발견된 것입니다. 방어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이 날아올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이나 팔을 들어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이나 팔뚝에 베이거나 찔리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이 방어창입니다. 방어창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공격을 인지하고 막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딸은 잠에서 깼습니다. 다가오는 칼날을 보았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팔로. 그러나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다음은 9세 아들이었습니다. 옆구리에서 자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도 방어창이 확인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칼을 피하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공격을 인지했습니다. 도망치려 했거나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습니다. 팔뿐 아니라 다리에서까지 방어 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역시 타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공격자를 인지했고 나름의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사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방어창은 타살의 명백한 증거였고 이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아내 이 씨.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부교수가 작성한 시체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이 씨의 흉부에서 확인된 자창은 25개였습니다. 그중 7개가 흉벽을 관통하여 흉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심장을,